외모에 대한 관심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남녀노소 모두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를 원하는데 이유인즉슨 치아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 삐뚤삐뚤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으면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기 힘들 뿐더러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십상. 특히 한창 자라는 사춘기 청소년이라면 더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치아 교정.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보다 더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한 콤플렉스에 쉽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네, 정말로 치아가 고르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웃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네. 자꾸 말할 때 입을 가리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치아 교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뉴욕치과 이영애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치아 교정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교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정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교정은 부적절하게 배치된 치아와 턱을 바로 잡는 치과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교정은 치아의 배열에만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심미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아의 배열은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좋지 못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치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삐뚤삐뚤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치아의 경우에는 양치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구강 청결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치 및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좀 빨리 잃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또 잘 맞지 않는 치아는 씹는 근육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또 악관절 질환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외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상태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치아 배열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치료 계획은 이제 저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교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데요. 보통 치과에 내원해서 부정교합이라는 진단을 받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많이 기다려야 한다든지 또는 부정교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좀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치과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별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적절한 시기에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자녀가 앞니 연구치가 올라오는 6에서 8세의 경우 그때 이제 진단을 받으러 내원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에 갇혀서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경우나 또는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보다 훨씬 더 앞쪽에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또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부 치아와 하부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아서 중간에 공간이 다 생겨 있는 이제 개방교합 그리고 또 아랫니가 다물었을 때 윗니에 가려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이렇게 많이 물리게 되는 이러한 상태인 경우에도 이제 진단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손가락 빨기나 아니면 혀 내밀기와 같은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입속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치과에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보통 6세에서 8세 정도 됐을 때 네. 치아 교정이 필요한지 일단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영구치의 개수가 부족할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영구치 선천적 결손은 대략 한 10% 정도로 그렇게 드물지가 않는데요. 보통 영구치 결손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반에 이제 3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 3명 정도는 있는 비율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영구치가 결손이 되는 경우에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때 공간을 보존하거나 또는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져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 이렇게 먼저 공간을 더 먼저 벌려서 그 향후에 보철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인근에 있는 치아를 끌어와서 그 공간을 폐쇄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환자의 나이 또 그리고 외모, 골격 상태, 그다음에 또 교합 관계 등을 다 고려해서 부모님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렇게 잇몸에 완전히 갇혀서 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치아가 잇몸에 갇혀서 나지 못하는 경우는 위턱 송곳니에서 가장 흔합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송곳니가 입안에 보이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입안에 송곳니가 관찰되지 않거나 또는 해당 부위에 그 잇몸에서 이제 송곳니가 만져지지 않는다면 치과에서 정밀 검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러 개의 치아가 잇몸에 묻혀 있고 또 총 3개의 영구치가 결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환자 어머님께서 치아가 아직 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치아가 몇 개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내원하신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결손된 치아가 많았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서 송곳니를 끌어내리는 이렇게 간단한 수술로 송곳니를 끌어내린 뒤에 교정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원장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화면상에도 보입니다만 앞니가 돌출이고 밑에 이도 좀 삐뚤빼뚤해서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정을 해야겠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교정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돌출된 앞니의 경우 위에 이제 턱이 아래 턱보다 골격적으로도 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앞니가 뻗어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외상을 당했을 때 앞니가 부러지거나 이럴 위험이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 앞니를 아주 적절한 위치에다가 다시 재배열하는 이러한 교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자, 요 환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송곳니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곳니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와서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가 쉬워서 저 치아만 사라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곳니가 어린 나이에 제자리에 나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 또 이제 인근 다른 잇몸뼈에도 영향을 주어서 성장을 좀 부적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환자의 외모를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를 뽑지 않고 교정하기도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위턱의 크기도 맞추면서 또 외모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를 뽑지 않고 공간을 벌려서 치아를 배열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자, 또 이런 식으로 앞니가 각도가 상당히 부적절하면서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고 있는 자, 이러한 깊게 물리는 교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 대합되어 있는 치아가 과도한 마모를 일으켜서 치아 형태를 좋지 못하게 바꾸기 때문에 또 교정이 필요한데요. 또 문제는 나이가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어금니가 튼튼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금니가 흔들리게 되거나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금니에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니가 윗니를 뒤쪽에서 쐐기 형태로 이렇게 콱콱 찌르면서 윗니를 흔들리게 만들거나 또는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내원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내원을 했기 때문에 송곳니도 좋은 위치에 배열할 수 있었고 또 아래 앞니도 마찬가지로 배열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왜 요즘 치아 교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치아 교정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이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1년 걸렸다고 하고 또 누구는 2년 걸렸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3년까지 걸리는 분도 제가 봤는데 원장님, 이 치료 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보통 질문들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단축하려면 이렇게 센 힘으로 자주 당기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정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강도로 천천히 당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야만 세포 활성도에 따라서 치아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결과에 대한 기대로 의욕에 넘쳐서 교정 임하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교정 자체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 교정을 하신 경우에 친구는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오래 걸리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교정 기간은 사람들마다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정 기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교합 상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잇몸뼈 속에 묻힌 치아의 경우 좀 어린 나이에 치료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교정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잇몸뼈에서 이제 치아가 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이제 뼈 속에서 오래 치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잇몸뼈와 치아 뿌리가 단단하게 결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내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송곳니가 잇몸뼈 속에 완전히 묻혀서 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였는데 이제 조금 군대도 갔다 오시고 늦게 내원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잇몸뼈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송곳니 있는 부위가 이제 잇몸뼈가 잘 자라지 못해서 골격적인 문제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송곳니 물론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기능이 가장 적은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송곳니를 이제 그 자리에 위치시키게 되는 그러한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물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적절하게 바깥에서 잘 물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치아 배열이 아주 나쁜 경우에도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치아 하나가 인근 치아에 완전히 갇혀서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물론 신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양치질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나 또는 치주 질환 같은 다른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배열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부와 하부 치아가 잘 닿지 않는 개방 규합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이제 교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간을 좌우로 이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앞니를 이제 배열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힘으로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주면서 이제 교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게 되었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치아에 문제가 없이 잘 배열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부정교합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치아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교정만으로 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환자분을 보시게 되면요. 사진만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래턱이 길게 성장하면서 앞니 전체가 다 떠있게 되고 또 아래턱에 이렇게 연구치 2개가 결손되어 있으면서 잇몸뼈의 성장도 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교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수술과의 협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정 진단을 하면서 이럴 때는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담당하실 외과 선생님과 의견을 면밀히 나누어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턱이 성장을 길게 했었기 때문에 앞니 각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니 각도를 개선시키는 수술 전 교정을 먼저 시행하게 되고 그 후에 수술을 통해서 턱의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턱의 위치가 바르게 되었고 그리고 결손되어 있던 그 연구치에도 임플란트로 대치를 하면서 교정과 함께 다 시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치아 교정에 대해서 제가 전부터 늘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치아 교정을 하면 얼굴이 달라질 수 있나요, 원장님? 이 배우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 전후 사진이 확연히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교정을 했을 때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달라질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개는 교정하기 전부터 외모가 상당히 좋으신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얼굴을 변화시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공간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얼굴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치아 배열을 위해서 이를 뽑았을 경우 지금보다 입술이 더 물러나게 되면서 외모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을 계산하고 또 환자의 나이도 고려해서 이를 뽑지 않고 교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를 뽑지 않고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 또 교정 전과 비교해서 얼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입술을 넣는 것이 교정의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아 배열은 상당히 좋지만 입을 다물기가 좀 어렵고 입술이 나와 있다고 해서 내원하신 경우였는데요. 자, 이렇게 입술 다물기 힘들면 입안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많이 생기고 또 치주 질환 같은 것들에도 이제 이완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원하는 것이 앞모를 개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발치를 해서 앞니를 뒤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입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없이 편안하게 입을 다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치아 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아이들 보면은 숨을 쉴 때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네. 이런 습관이 부정교합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네. 사실
그 입으로 숨 쉬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알레르기나 또 천식, 또 만성 감기를 달고 있는 경우, 또 편도선이 좀 확대되어 있는 경우, 또 손가락 빨기 등의 습관이 있는 경우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구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코는 이제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공기를 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강 호흡을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바깥에 외부에 있는 공기를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가습기 역할을 해서 또 수분을 공급하고 또 온도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이런 이물질을 걸러주게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제 비강 호흡의 중요한 점은 올바른 혀의 자세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혀가 입천장에 높게 닿아 있어야 하는데요. 자, 그 경우에는 위턱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는 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위턱에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적절한 턱의 성장과 또 안면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게 되면 입속 이제 근육과 바깥쪽 얼굴 바깥쪽에 있는 이제 근육의 이제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위턱은 좀 좁아지게 되고 또 턱은 좀 아래 턱은 뒤로 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안면 변화를 이제 좀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혀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수면 시 그 기도를 열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호흡을 하게 되면 그 혀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경우에 과잉 행동이나 또는 이제 피곤함 또는 집중력 저하 등의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구호흡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코로 호흡하는 이제 방법을 올바르게 재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턱의 발달과 얼굴의 성장에 좋은 이점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기를 놓쳐서 아름다운 미소와 또 자신감, 또 치아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뉴욕치과 이영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